지금 이 순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략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동행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행복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을 때 코넬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과 그에 따른 행복도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경기 종료 순간 은메달이 확정된 선수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4.8점이었던 반면 동메달이 확정된 선수의 행복도는 7.1점으로 더 높았다고 하죠.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은메달을 딴 선수의 행복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메달 리스트는 금메달을 만족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은메달을 딴 행복감보다 금메달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았던 거였고요. 반면 동메달을 딴 사람은 노메달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메달권 안에 든 것만 해도 기뻐하고 또 안도하면서 이렇듯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도요, 대상을 받지 못한 아쉬움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한때 이 행복지수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자주 언급됐었습니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이렇게 작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국민 행복지수 면에 있어서는 부유한 서방 국가 못지 않았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자체 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조사가 시작이 됐던 2008년경 부탄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꽤 높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 부탄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2019년도의 조사에서 부탄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95위로 하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결국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유엔에서도요,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민 총생산,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인생에서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 관대함 등 6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간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146개국 가운데 부동의 1위는 핀란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는 연속해서 5년째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로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순위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은 16위로 나타났고요. 한국은 59위라고 하네요. 유엔의 조사에서는 이 국민 총생산, 기대 수명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부탄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눈 많이 오고 추운데 날씨는 상관없는 걸까요? 눈 많고 추운 시카고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올해는 좀 예외지만 말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핀란드 작가는요, 북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진짜 비결은 루터교 전통으로 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 또 자족하는 이 삶에 대한 태도 때문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덴마크 말에는 이 후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혹은 혼자서 소박하고 아늑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촛불 켜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을 마실 때 오는 평온함, 푹신한 담요로 온몸을 감싸는 아늑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일컫는 단어라 그래요.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이 후거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고 또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덴마크에 후거가 있다면 스웨덴에는 라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라검은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 그래요. 뭔가 대단한 것, 또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이면 족하다라는 이런 삶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행복의 비결, 자족과 감사인데요. 이 자족과 감사가 잘 표현된 단어가 이 후거 또 라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파상의 소설이에요.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떠올랐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자, 찬양 들어보셨습니다. 이 모파상은 목걸이, 비계덩어리 등의 단편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그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목걸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많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요, 목걸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틸드 루아젤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상류 사회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면서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자신의 평범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 하급 공무원과 결혼하게 됐다면서 불만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학교 동창이었던 포레스티에라는 친구는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화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면 며칠이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괜히 억울해하곤 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렵게 구했다면서 장관 집에서 열리는 파티 초대장을 건넵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렵게 구한 초대장이었지만은요, 마틸다는 기뻐하기는커녕 파티에 입고 갈 옷도 장신구도 없다면서 오히려 속상해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은 꼬깃꼬깃 어렵게 모아둔 용돈을 건네죠. 필요한 옷을 사입으라고요. 그러나 마틸다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옷은 그렇다 해도 변변한 장신구 하나 없다면서 또다시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은 부자 친구인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빌려보라고 하죠. 좋은 생각이라며 마틸다는 친구를 찾아갔고 이것저것 반지, 팔찌를 살펴보다가 가장 비싸 보이면서 눈에 들어온 화려한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새 옷과 이 친구에게서 빌린 화려한 목걸이로 치장한 마틸다는 마치 자신이 파티의 주인공이 된 듯 마음껏 즐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틸드는 이 파티에서의 시간이 이제껏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비극의 시작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선 순간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목걸이를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자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겨우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무려 4만 프랑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할 말을 잃고 말죠. 하지만 목걸이를 안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가격을 깎고 또 깎아서 3만 6천 프랑의 목걸이를 샀지만 루아젤 부부는 이 목걸이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죽도록 일을 해서 겨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게 되는데요. 가까스로 빚은 갚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모두 지나버렸고 마틸다와 남편은 너무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완전히 예전 모습을 잃고 늙어버립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경황이 없어서 연락조차 못했던 친구 포레스티에를 10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친구는 이 너무나도 변해버린 마틸다 루아젤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마틸다는 빚도 다 갚았고 또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레스티의 친구에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자 이 포레스티에는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다름 아니라 마틸다가 빌려가서 잃어버렸던 그 목걸이는요, 500프랑에 불과한 가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만 속에 살았던 마틸다. 결국 그녀의 허영이 낳은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잃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졌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죽도록 일을 했는데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마틸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소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교훈은 각자 모두 다르니까 말이죠.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또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바친다는 것, 비단 마틸다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이제는 가짜를 위해서 삶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동행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